2025년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축매기 해축팬 453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윤서입니다. 네, 축매기 해축팬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축매기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팟빵에선 해축팬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축매기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환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 옵타의 또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함께합니다. 또 매주 월요일 8시에 치즈지 그라운드 빅북 채널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 녹화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서 오프닝 토크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저희가 잠깐 WBC 이슈가 있어가지고 야구 얘기도 뭐 했었어요. 윤서랑 그 경기 네. 호주전 끝나고. 그렇죠. 끝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팟캐스트에 잠깐 뒤에 삽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WBC 한국 일정 마무리됐으니까 그것만 살짝 정리를 하고 가면 이제 호주전이 있었고 정말 극적으로 진출을 했고 그랬지만 이제 뭔가 저희가 그 얘기 야구 얘기 하면서 참 그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네. 거는 그 약간 해피 엔딩을 기대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카타르 월드컵 그 토너먼트 가서 네. 브라질한테 좀 수준의 벽을 느끼고 네. 온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 야구로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좀 더 네. 벽을 실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수준 차가 있었던 경기고 그때 뭐 카타르 월드컵 때도 뭐 그랬지만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살짝 여론이 더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때보다는 축구랑 비교해 보자면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 가는 과정 자체가 좀 좋았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갔으니까 이거 되게 오랜만에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과정이 어찌됐든 일단 결과 자체가 최근 대회들 중에는 가장 좋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높게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16강도 오늘 이제 뭐 도미니카 대 미국 4강전 해가지고 이제 도미니카가 지고 이제 미국이 결승에 갔는데 막 그런 경기들 보면은 확실히 월드컵 때도 항상 이제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느끼지만 확실히 세계와의 격차는 축구든 뭐 야구든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야구가 조금 더 격차가 좀 심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축구는 전술적으로든 뭐든 좀 언더독의 반란이 좀 잘 일어나는데 야구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타자와 투수와의 그 상대하는 그 순간만큼 1대1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감독들이 작전을 쓰는 게 있겠지만 사실 축구보다는 좀 한계가 명확하고 정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여론이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실감,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체감하는 게 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끝나고 나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뭐 당연 뛰는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라고 하지 코칭 스태프의 반응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야구계 전반적인 야구계의 반응이 약간 축구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좀 더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더 크게 패배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당연히 이제 8강 가고 뭐 이런 건 좋지만 뭔가 좀 더 확실히 한국 야구가 달라져야겠다. 뭔가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도태되겠구나라는 인식은 그래도 야구의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 반응을 보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축구계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브라질전을 크게 졌음에도 딱히 그런 건 특별하게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느꼈지만. 뭐 사실 결국은 결과적으로 협회 이후의 과정이 너무나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축구 보니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조금 더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도 브라질한테 진 건 안타깝지만 16강을 간 거에 조금 더 의의를 뒀었잖아요. 물론 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면은 격차가 더 좁혀지겠다. 요런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퇴행을 하면서 이제 뭔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했던 대한민국 대표팀보다 지금 대표팀이 발전했나? 하면 이제 약간 물음표로 끝나게 되는. 물론 이제 뭐 지금이 좀 더 나아진 부분도 분명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사실 뭐 대한민국 홍명보가 조금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성적까지는 아니라고. 뭐 그건 이제 월드컵에서 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결과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는 월드컵에서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뭐 다른 지난 네. 월드컵 준비하고 크게 막 좀 아이러니한 부분, 뭐 좀 이질적인 부분은 없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이제 사람들이 뭐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이랑 비교하면은 좀 확실히 차이는 있긴 하죠. 지금 과정들이. 사실 그거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 벤투 감독이 나가고 나서 네. 나갈 수 있어요. 아, 나갈 수 그렇죠. 있는데 뭐, 뭐 계약이란 게 원래 그런 네, 거잖아요. 끝날 예. 수는 있으니까 뭐 어른들의 사정이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찬란했던 멤버들을 아시안컵을 클린스만이라는 네. 감독이 맡게 된 게 좀 결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 복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정상화하는데 그거. 그렇죠. 뭐 클린스만이 선임될 때부터 다들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 그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당연히 유럽 축구를 보면서 알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와 이 정도구나 하는 거는 이제 체감하고 나서야 알았던. 그걸 굳이 이제 찍어 먹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좀 아쉽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냐는 저는 아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지금 월드컵까지 진출을 했고 뭐 조편성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은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해 많이 느꼈던 거야. 수뇌부에 대한 아쉬움. 네. 야구와 축구의 차이. 야구는 또 그 최근에 또 허구원 총재가 굉장히 또 좀 선구자적인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도미니카와 미국의 정말 최고 수준의 야구 경기를 보여주던 그 경기에서도 이제 심판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 하나로 이제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볼을 스트라이크 저 밑으로 땅에 꺼져는 걸 가는 걸 스트라이크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 ABS 그러니까 기계가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것에 대한 약간 찬사가 아니면 필요성 이런 게 이제 대두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야구는 좀 더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축구가 앞으로 가는 것보단 살짝 제자리 걸음 혹은 가끔 뭐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렇죠.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일단은 사실 이런 것도 다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2강 이상을 뭐 뚫고 가면은 뭐 사실 의미 없는 얘기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제 어쨌든 월드컵을 나가는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게 응원해야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되고 거예요. 예. 결국 저희는 뭐 그 전후 과정이 어떻든 과정이 다 깨끗하면 좋지만 결국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 좀 더 16강 더 나아가서는 8강까지 가는 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황금 세대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간 A매치 경기들에서 특히 항상 만원 관중이 찾던 상암이 비는 사태들이 맞아요. 발생을 슬슬 하고 이제 최근 11월 뭐 10월 해가지고 매진 안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참 누군가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대성공을 하게 되면 그럼 협회는 또 지금의 비상식적인 과정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렇다고 사실 그 협회 이상하니까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막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 아이러니가 진짜 싫은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제일 나중에 저희 국가대표팀 또 3월 A매치 명단 발표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제 월드컵 이제 3월 지나면은 국가대도 확정되고 저희도 이제 조별 프리뷰 정말 자세하게 들어갈 예정인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요즘은. 네, 그렇죠. 축구에서는 그렇고.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3월에 또 유럽으로 또 나가서 의미 있는 평가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는 정말 이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테스트긴 하지만 지금은 진짜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또 3월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야구 얘기 마무리하면서 네,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긴 했는데 야구 대표팀 선수들도 고생하셨고 일단은 성과를 냈으니까 우리가 목표한 성과를 냈으니까 일단 고생하셨고 정말 잘했다라고 저희는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축구 얘기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요.
1부에서 우선 맨시티와 아스날 또 우승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챔피언스 리그 있긴 했는데 우리 이제 방송 시간이 또 그러니까 녹화 시간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애매하죠. 일정상. 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1차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2차전 결과를 알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1차전 그렇죠. 얘기가 사실 좀 의미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리그 위주로 좀 이번엔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와 아스날이 좀 딱 교차되는 결과를 이번 리그에서 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뭐 잘된 짐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아스날이 진짜 좀 일정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경기도 어려웠는데 이겨냈어요 이걸. 네, 어쨌든 뭐 솔직히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에도 이번 승리를 충분히 유의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일단 목표는 우승이란 말이죠. 이제는 그렇죠. 리그 우승. 네, 이제는 경기력보다는 물론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조금 더 중요시되는 시기가 왔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맨시티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 어쨌든 어렵게라도 승리를 따내온 거는 이제 당연히 우승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됐죠. 그러면 이제 아스날 팬의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예준이가 또 아스날 좋아하니까. 아스날이 일단 뭐 이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상황인데 좀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스날이 그 우승 경쟁팀과 같은 라운드의 경기가 있을 때 우승 경쟁팀이 먼저 미끄러지면 같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경기를 치르는 경우에는 뭔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경기를 치를 수 있잖아요. 요번에는 아스날이 이제 먼저 하고 그 뒤에 맨시티가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뭐 바로 붙어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경기 자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일정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뭔가 추격과에 대한 이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 경기를 치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고 맨시티가 승점 드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스날이 조금 더 승점을 벌렸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스탯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탯 상으로는 뭐 사실 뭔가 아스날이 무난히 이긴 것도 같지만 사실 에버튼에게도 좀 찬스가 있었던 경기고 뭐 그리고 확실히 뭐 XG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정말 아스날이 결정적으로 선수들의 활약으로 막아낸 찬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아스날 입장에서 좀 힘든 경기였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힘든 경기였고 호소를 하겠지만 에버튼이 완전히 내려서고 카운터를 치는 전술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에버튼 선수 개개인의 활약도가 좀 굉장히 뛰어났어요. 특히 뭐 얘기하겠지만 은디아나 맹겔 같은 선수들이 꽤나 위협적이었고 실제로 골로 연결돼도 이상하지 않은 찬스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라야가 막아냈던 수비진들이 막아내면서 잘 넘어갔지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좀 간담이 서늘한 장면들이 좀 있었죠. 확실히 에버튼이 그 순위에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최근에 폼이 좋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모예스가 맞는 이 자리를 찾았다. 그렇죠. 뭐 에버튼으로 영광의 순간을 누렸던 감독인데 또 다시 지금 말년에 결국 그 옛날 그 시절 에버튼 뭐 순위 그 근처까지 왔어요 결국. 네, 그렇죠. 뭐 지난 시즌 좀 아쉬웠다고 한들 어쨌든 이번 시즌 반등을 이뤄냈고 지금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뭐 모예스가 자리를 찾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에버튼이 제대로 된 감독을 어떻게 보면 찾은 게 아닐까. 뭐 지금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았죠 에버튼이. 딱 모예스 이후로 사실 만족스러운 감독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예스의 대체가 모예스가 된 다 쉽지 않았죠. 그런 느낌. 네. 진짜 다 쉽지 않았어요 에버튼은. 한때 강등 위기도 있었고 했는데 뭐 요즘은 확실히 그 옛날의 에버튼 명성을 좀 찾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럼 내용 좀 풀어주시죠. 네. 뭐 제가 방금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일단 에버튼이 뭐 아스날을 상대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한 로우블로그 때렸습니다. 뭐 굳이 압박에 대한 의지도 크게는 없어 보였고 이제 기록에서 보면 PPT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뭐 물론 이거는 에버튼이 좀 상대적으로 약팀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내려섰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6-3-1 내지는 백라인에 7명 정도까지 합류하는 그런 노골적인 로우블록이 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당연히 아스날 같은 경우는 뭐 평소 하던 대로 하죠. 뭐 저희가 흔히 알던 대로 하고 뭐 어쨌든 가장 뭐 통계상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로우블록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흔히 아시는 대로 플레이합니다. 좀 통제력을 갖추고 높은 라인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좀 세트 피스를 좀 얻어내면서 경기를 풀어가고자 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조금은 이제 변화된 지점들이 있었어요. 선발 라인업의 변동이 있으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은 주중 또 챔피언스리그가 있었고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을 순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트로사르가 많이 나왔잖아요, 자책을.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부상 의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명단에서 좀 제외가 됐고, 그래서 마두에케가 좌측 윙으로 출전하는데 마두에케 같은 경우는 주로 터치라인에서 머무르는 선수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기보단. 그러다 보니까 트로사르가 좀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해주던 거를 좀 메꿔줄 선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에제가 이전에 메데구르 역할을 대신할 때 우측 동선을 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좀 좌측 위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칼라피오리의 위치도 조금은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좌측에 조금 선수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들이 많았고, 그럼 반대로 에제가 이제 주로 오른쪽에서 돌던 거와 달리 왼쪽에서 돌기 때문에 우측 라인에 조금 채워줄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하베르츠가 선발로 나오고 하베르츠가 조금 넓게 플레이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측면 터치라인까지 빠지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좀 우측면 트라이앵글을 하베르츠가 좀 담당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이 뭐 새로운 그림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뭐 에버턴이 내려서서 블록을 유지하는거나 아니면 아스날이 그 블록을 공략하는 방식이나 뭔가 좀 숙달된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서로가 서로의 방식에 대해서 숙달된 느낌.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그림이 좀 뭐 특별하게 어색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양 팀의 전략이 뭐 게임 모델 자체는 변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은 어쨌든 선수들의 역할과 이제 활동 영역이 조금 변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뭐 장단점이 좀 나올 텐데, 먼저 장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에제가 본인이 익숙한 자리로 좀 돌아왔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3-4-2-1의 좌측 2선으로 나오면서 주로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출발을 하고 이 지역에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볼 캐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크펠은 우측 라인의 무뇨즈를 통한 오버래핑에 인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우측면 빠른 전환 이후 좌측면에서 세도에 들어오는 그런 동선을 조금 가져가는데, 이거는 에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동선이었죠. 다만 살펴봐야 될 거는 에제 개인이 조금 빛나는 건 맞으나 이게 과연 팀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아스날의 중심은 뭐 왼쪽보다는 아무래도 사카가 있는 뭐 오른쪽일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일단은 아스날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대부분 우측에서 활동을 했었고 에제도 그 위치에서 활동을 시키려고 뭔가 적응을 하려고 이번 시즌 내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따라서 좌측으로 나오게 됐고 뭐 확실히 그 얘기는 좀 평소보다는 에제가 좀 나았다는 얘기죠. 결국 에제가 전반적으로 아쉬우니까 이번 시즌은. 네, 그렇죠. 확실히 뭐 에제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좌측면에서 좀 괄목할 만한 좀 차이를 보였냐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수 자체가 조금 자신감이 좀 올라와 있고 조금은 더 편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좀 기회가 났을 때 좀 주저없이 슈팅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스탯에서 에제는 이번 경기 슈팅만 7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제 스탯 지금 보여드릴 건데 사실 뭐 터치도 많고 뭔가 공에 관여가 많이 됐어요. 뭐 모든 기록한 숫자들도 되게 높고 기록들이 찍힌 게 되게 높고. 네, 물론 에제가 후반에 가서는 아스날의 공격적인 교체로 인해서 좀 임시적으로 3선으로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긴 해서 아랫단에서 찍힌 터치맵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그래도 우측면보다는 좌측면에서 터치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게임 모델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위치 자체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의 뭐 편한 위치. 조금 더 걸맞은 위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이게 과연 에제는 빛나지만 아스날의 완전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에제가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어쨌든 외대고르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좌측으로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면에서 누군가가 그 트라이앵글을 채워줘야 돼요. 결국은 아스날의 경우는 사카, 팀버 그리고 뭐 외대고르 뭐 외대구로가 안 나올 때는 뭐 하베르츠가 3미드를 구성해주면서 3명의 트라이앵글이 좀 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하베르츠가 이날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중앙에서 좀 머물러 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했죠. 그나마 하베르츠가 좀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면서 우측면 숫자 가담을 좀 메워주긴 하지만 하베르츠가 중앙에 있을 때는 이거를 만들어줄 선수가 없었고 결국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팀버가 높게 전진하고 살리바가 조금 더 전진을 자유롭게 시도를 하긴 하는데 살리바, 팀버, 사카의 트라이앵글은 사실 살리바가 공격적으로 기여도를 높여주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사카도 조금 고립되는 부분이 있었고 사카가 슈팅이나 뭐 크로스를 하기는 하지만 오로지 사카의 좀 개인 능력으로 풀어내는 지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전반 놓고 보면 사실 뭐 에버튼의 뭐 당연히 아스날의 공 더 많이 잡고 슈팅 더 많이 때리고 하긴 했는데 좀 위협적인 찬스는 오히려 에버튼 쪽에서 좀 나왔던.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 좀 답답한 전반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뭐 일단 에버튼이 준비를 잘 해온 것도 있긴 할 테고요. 뭐 그런 거를 차차하더라도 아스날이 확실히 내려앉은 팀을 공략하는 데는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요날 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브라이언 이런 선수들이 또 중앙으로 약간 임시 방편으로 막 나오고 이제 가너가 내려가고 풀백으로 뭐 요런 이제 이슈도 약간 있었는데 네네. 결국 이제 그래도 못 뚫어내고 보면 아스날이 확실히 뭐 여러 가지 뭐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뭐 체력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이번 퀄리티가 있는 에버튼의 약간 로우 블록을 못 뚫어냈다, 힘들었다 전반에.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아스날을 조금 살펴봤으니까 저는 에버튼도 조금 봐볼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버튼은 뭐 4-4-2 대응을 기반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6-3-1까지 내려서는 뭐 완전한 로우 블록을 취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습 상황에서 역습을 노리긴 하지만 이제 사이드 윙어들의 출발하는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역습에서 조금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은 좀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제 뒷공간 커버를 조금 더 중시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더 역습에서 좀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날 뭐 은디아에와 맥닐의 양 사이드 윙어들이 활약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은디아에 같은 경우는 일단 볼 잡으면 솔로 플레이로 한두 명 정도는 제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스피드 경쟁에서도 밀리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뒤에서 경합이 들어오더라도 다 버텨내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맥닐 같은 경우도 이제 평소보다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순간적으로 라이스를 제쳐내면서 슈팅을 때려냈던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맥닐의 장점이 조금 잘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다만 조금 더 언급해볼 지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스날의 조금 조직적인 수비가 이전보다는 흔들렸다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에버튼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내려섰기 때문에 그냥 윙어들한테 좀 뚫어줘 하고 이제 그냥 공을 맡기는 게 결국 공격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뚫으면은 윙어들이 뚫으면은 뭐 가는 거고 뭐 못 뚫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다시 수비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몇 번. 그렇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과연 요런 거를 이제 못 막은 건 좀 수비적으로 보면 좀 아쉽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뭐 아스날의 수비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그건 아니겠죠. 네. 그 웨데고르랑 원래는 카이하버츠가 나왔을 때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유럽 내에서도 되게 손꼽힐 만한 그렇죠. 조직력을 자랑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뭐 에제나 요케레스 특히 이제 중앙에 나오는 선수가 웨데고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압박의 타이밍을 뭔가 트리거를 당겨줄 수 있는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너무 쉽게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센터백인 살리바나 마갈량이스가 라인을 제대로 당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수비맨디나 라이스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넓이 그 길이가 깊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최근 경기들에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들이 이 채워야 되는 범위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나오는 활동량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경기 소화량도 많다 보니까 두 선수들이 계속해서 수비할 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수비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아스날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0대0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반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후반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아스날도 뭔가 좀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위기감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뭐 당연히 이제 부상 이 교체는 좀 결정적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요케레스가 결국은 60분쯤에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 거죠, 결국. 네.
뭐 어쨌든 하베르츠가 경기장 안에서 기여해주는 부분들은 많았지만 뭐 개개인의 퍼포먼스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좀 아쉬웠다에 좀 가까울 것 같고 어쨌든 하베르츠가 좀 횡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뭐 측면 터치라인까지 붙어주고 이러면서 경기 관여도는 좀 높여가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에제도 좌측면으로 빠지고 하베르츠도 우측면으로 빠지다 보니까 중앙에 좀 숫자가 비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중앙에서 머물러 주면서 상대하고 직접적인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요케레스 조금 빨리 투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스날은 뭐 무조건 어쨌든 아직 맨시티가 경기를 안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맨시티는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마르티넬리까지 같이 투입을 하죠. 뭐 마르티넬리도 사실은 좀 경기 관여도보다는 득점을 좀 초점에 두고 한 교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마두에케가 측면 터치라인에서 흔드는 면이나 안정성 자체는 조금 더 높을지 몰라도 결국 스코어러의 측면에서는 마르티넬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케레스와 마르티넬리가 좀 이른 시간에 투입된 거는 아르테타 감독도 이제는 뭐 조금 골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한 듯 싶어요. 근데 이게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카야버츠를 내리고 요케레스를 넣은 선택 자체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을 때는 두 선수가 같이 있었을 때 조금 그렇죠. 더 파괴력이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에제가 아쉬웠단 말이에요. 네. 에제를 내리던가 아니면은 뭐 사카나 한 명을 빼서 다른 선수를 윙포드로 보내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도 됐었을 텐데 이 교체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한 번의 교체 카드 사용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상 때문에 아마 네, 전반에 팀버가 전반전에 네. 이미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 가능한 숫자는 뭐 많겠지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는 숫자는 이 교체 이후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동 포지션에 같은 선수를 갈아 끼우는 교체를 하는 선택은 사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답답한 상황은 뭐 그 그쵸. 이후에도 계속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가 됐던 것 같고 네. 뭐 다만 이제 에버튼이 전반전보다는 참수를 좀 덜 잡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격 쪽에서 아스날 입장에서 공격 쪽에서 답답한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 이제 이 74분에 다우먼 들어 하여튼 쭉 답답하지 않았나요? 결국 그 마지막에 득점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 득점도 솔직히 좀 약간 아스날 입장에서 좀 운이 따른 에버튼 입장에서 실수가 치명적인 있었죠. 실수긴 네. 하지만 그건 뭐 뭔가 구조의 변화, 뭐 전술의 변화, 선수의 변화 이런 걸로 승부를 봤다. 뭐 물론 요케레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네. 이게 살짝 호들갑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우먼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게 올린 게 다우먼이죠, 크로스. 네. 그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스날의 최근 측면 전술을 보시면 이 사이드백과 윙포드가 같이 공격을 나가는데 사이드백은 계속해서 그 엔드라인까지 그냥 뛰어요. 뛰면은 수비수를 끌고 나오다 보니까 윙포드에게 공간이 생기는데 윙포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역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킥을 통해서 슈팅을 때리거나 박스 안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사카가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마두에케는 왼발이고 뭐 사카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다우먼이 나오면서 안으로 드리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도 좌측의 마르티넬리도 어쨌든 조금씩 기회를 만들고 있었고 다우먼이 확실히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균열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우먼이 그 뭐 이제 득점도 나중에는 기록을 하고 네. 그 크로스에서도 기점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이제 부분들 말고도 좀 뭔가 톡톡 튀는 그런 부분들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FA컵이었죠. 그때도 맨스필드 상대로 선발로 나와서 드리블 능력이 꽤 좋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드리블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최근에 인상을 남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경기는 아스날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 정말 어린 선수인 다우먼의 활약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게 아스날 입장에서 뭐 당연히 이제 승자 3점이 좋겠습니다만 그 승자 3점 이상의 좀 더 의미가 있는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결국은 사실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뽕차는 순간간 중에 하나가 유망주가 그렇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이제 좀 중요한 경기를 잡아주는, 물론 그런 게 흔하지 않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팬들 입장에서 열광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 선수가 이제 2008년 9년생 심지어 12월 31일생인가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오, 그러면은 이제 만 16세가 이제 거의 되자마자 결국 활약을 계속했던 거고 이제 아직도 그럼 16세네요? 네. 12월이니까
제가 알기로 16세가 된 지 거의 얼마 안 된 걸로. 그러니까 12월 알고 있어요. 31일이니까 그 작년 그때 네, 그렇죠. 12월에 이 16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음원의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EPL에서 최연소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는 16세 그 돼야지 그 계약하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16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다음원의 득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전 세계로 봐도 네. 야말보다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득점 그 네네네. 리그에서 득점하는 순간이 그러면 진짜 다음원이 뭐 당연히 이제 너무 어린 선수고 좀 어떻게 커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뭔가 다음원이라는 선수가 나중에 좋은 커리어를 쌓는다면 이 경기가 좀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아마 네. 어쨌든 만약에 아스날이 올 시즌 우승을 네, 만약에 달성할 차지한다면 확률이 좀 높기도 하지만 어쨌든 달성하게 된다면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맨시티와 아스날의 그런 우승 경쟁에서 아스날이 맨시티가 삐끗할 때 잡아낸 경기들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잡아낸 경기에 중심에 다음원이 있었고 물론 플레이 타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향력이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경기에서 유망주의 활약으로 경기를 가져왔다는 건 이 유망주가 나중에 큰 선수가 됐을 때 분명 회자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데뷔골도 나왔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 득점이야 뭐 그냥 그 막판에 에버튼이 올라온 상황에서 좀 쉽게 넣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득점을 했다라는 뭐 기록이 남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좀 나중에 이제 뭐 다음원의 활약이나 아마 아스날의 우승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길게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넘어가기 전에 사실 아스날은 뭐 당연히 이제 이긴 것도 좋지만 골을 득점을 해서 일단 전반에 좀 힘들었을 때 네. 그때 먹힐 수 있는 순간들이 보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 뭐 칼라피오르의 정갈킥이나 아니면 라야의 선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버텨낸 게 이 우승에 대한 그런 의지, 위닝 멘탈리티 사실 이런 게 아스날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동안 우승에 실패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뭐 아스날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뭐 경기 힘들었지만 뭐 요즘 들어서 특히 드는 생각은 뭐 마글량이스나 살리바의 활약도 좋지만 다비드 라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최고의 골키퍼죠 요즘은. 네. 뭐 프리미어리그. 선방 네. 자체도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활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라피오르의 정갈킥도 좀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수비들. 약간 옛날에 뭐 진짜 옛날 얘기로 따지면은 뭐 존 테리의 걸레 수비. 네, 이렇게 그렇죠. 딱 그 머리로 딱 그 기어가서 막는 뭐 그런 것들이 회자가 됐다면은 정갈킥도 약간 요즘 세대의 그런 뭐 화려한 수비 이런 걸로 뭐 좀 기록이 남지 않을까. 거의 네. 저는 그 이기타 골키퍼 네. 스콜피온 스콜피온으로 막는 저게 거. 생각이 날 네. 정도로 저걸 어떻게 막았나 네. 싶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본능적으로 딱 발을 뻗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참 그림이 멋져서 사실 이게 골키퍼가 아니라서 그 최고의 선방 이런 거 뽑거든요 매해마다. 네네. 그런 거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푸스카스 아니면 최고의 세이브 이런 거와 같이 뭐 뽑는다면 좋지 않을까. 최고의 뭐 수비 이런 걸로. 네, 칼라피오리가 이제 좀 시겁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선수가 아. 또 이게 쭉 뻗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또 이슈가 있죠. 이게 참 그 팀마다 있을 거예요. 음. 쭉 뻗을 때 불안한 제발 선수. 저희 이제 루크쇼라고 지금 또 근데 참 그 형님은 불안합니다. 이번 시즌 건강해요. 이번 그- 시즌 철거공이에요. 그 월드컵 전이라 월드컵 이대로라면 사실 나가셔야 돼가지고 지금 이대로라면 경기력에는, 예. 물론 뭐 오라일리나 이런 선수들이 주전에 아, 근데- 따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결국 스쿼드는 무조건 이게 네. 안 들어가면 논란 생길 걸요 제가 봤을 잉글랜드에서. 때 예. 지금 활약하면 스쿼드는 응. 무조건 포함되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발도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겠죠 네, 모두가. 다 근데- 팬의 입장에서는 굳이 나오는 걸 보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칼라피오리도 뭐 월드컵 사실 거기는 이제 열심히 이제 가야죠. 3월에 네. 열심히 그렇죠. 해야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수비가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닝 멘탈리티에 좀 많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챔피언스 대결도 남았고 뭐 사실 맨시티와 맞대결도 남았고 뭐 이러저러 남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번 에버튼전이 아스날에 정말 큰 산을 넘은 네.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경기가 큰 산을 넘는 경기가 된 이유는 결국 이 뒤에 경기 덕분인데 네, 그렇죠. 맨시티가 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좀 무너졌고 그 이어서 또 이제 이번 웨스트햄전도 무너지면서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일주일이지 않나 싶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챔스는 뒤집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주제 선정을 할 때 이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없었죠. 사실 네. 어쨌든 챔스 대진
이제 챔스를 노리는 팀 대진에서 이제 어쨌든 맨유 아스톤 빌라가 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 챔스 하는 팀들은 리그는 빨리 휘발되고 챔스에 집중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1차전에서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고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요 경기가 갈리면서 좀 우승의 향방이 좀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렇죠. 바꿨다는 거는 그만큼 이 맨시티의 이날 경기 결과가 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 강등 싸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렇죠. 그런 또 이게 이번에 또 강등권도 좀 사이좋게 승점을 좀 나눠 가지면서 이 치열한 경쟁 구도가 또 계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끼친 경기는 아무튼 이 경기도 한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경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뭐 웨스트햄은 3-4상 대형을 기반으로 수비 시에는 5-2-3, 내지는 5-4-1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내려서죠. 앞서 에버턴 언급했던 것과 비슷하게 완전한 로블록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시티는 이제 최근에 좀 계속 들고 나왔던 4-1-3-2 대형을 이제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투톱 시스템을 꺼내 들어서 뭐 마르무시아, 혼란이 투톱을 서고 이제 세메뇨가 이제 2선 뭐 좌우측 미드필더로 나오는 그런 대형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때 시티는 후방에 최소한의 숫자만 남겨두고 앞선의 중앙의 선수들을 밀집시키면서 이 선수들의 자유로운 스위칭을 좀 유도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도를 생각해보면 어차피 웨스트햄은 무조건 내려설 확률이 높았죠. 사실 경기를 까기도 전에 누누 감독이 이미 5-4-1로 내려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사실 시티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승을 노려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기고 이런 것보다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방에 차라리 2명을 남겨서 이제 전방 원톱에 대해서 2대1 수적 우위를 걸어버리고 이후에 뭐 양사이드 윙어들 어쨌든 5-2-3, 5-4-1이기 때문에 전방 3톱 양사이드 윙 포워드들이 센터백에게 순간적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 뒤에서 자유로운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뭔가 혼전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좌우 이선에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우라일리와 세미뇨가 배치됐다는 것은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지향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맨시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금 다른 좀 전술을 좀 쓰긴 했는데 그때는 뭐 윙어도 계속 쓰고 네, 그래서 원래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알던 그 기존의 맨시티처럼 약간 하는 느낌이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뭐 선수들 로테이션도 돌릴 겸 그다음에 상대의 컨셉이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의도대로 사실 선제골까지는 뭔가 우리가 그냥 흔히 예상하는 에이 끝났네 사실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선제골 자체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이날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사운은 골을 터뜨린 베르나르도 실바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시티가 유도한 거는 중앙에서 선수들의 자유로운 스위칭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혼전상을 만들어내고 뭐 조금은 뭐 정형화된 빌드업 패턴보다는 이제 라인 사이로 볼이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자유롭게 개인 기량으로 좀 썰어 나가는 거를 보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로운 와중에도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해주고 적절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간 이해도나 전술 이해도 측면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전반전 첫 골 장면도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순간적으로 오버래핑과 같은 동선을 뛰면서 볼을 받아내고 센스 있는 시작까지 이 선수가 왜 아직도 맨시티에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퀄리티 있는 장면이었죠. 결국 시티가 이거를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가나 싶었죠. 그래서 이 전반에 사실 득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5-4-1로 내려섰을 때는 사실 먹히는 순간 이거 실패라고 봐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웨스트햄의 그런 극단적인 전술이 실패를 맛봤는데 뭐 근데 일단은 뭐 이 골잘못 정리하면서 약간 궁금한 거는 과연 의도일까요? 그 팁슛? 아니면 약간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으나 약간 잘못 맞았네 하고 들어갔을까요? 약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선수는 의도했다고 하겠지만 뭐 당연히 제가 봐도 근데 의도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은 시선은 약간 크로스를 올리는 시선이긴 했거든요. 딱 그 가운데서 보면서 저는 약간 의도했다고 약간 노룩처럼 그러니까 유도해놓고 제가 정확히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 크로스를 보다가 한번 골대 쪽을 쓱 보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날 웨스트햄 키퍼 헤르만센이 그 상황에서 조금 과하게 나와 있던 거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크로스를 좀 더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워낙 시티 선수들이 이제 중앙에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예측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실바가
슈팅이 뭐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슈팅 뭐 파워가 좋은 선수는 네. 아니죠. 네. 뭐 판단력이나 네. 센스는 좋지만 뭐 흔히 말하는 혼란이나 뭐 셰르키 이런 선수처럼 빠따나 이런 한 방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약간 그거를 실바가 좀 센스 있게 역이용을 한 게 아니었나. 어쨌든 클래스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근데 확실히 그 정도 킥을 의도해서 찰 수가 있다는 게 거기서 이미 이제 그 선수의 딱 클래스가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맨시 입장에서 아 이제 쉽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확실히 이게 축구란 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뭐 챔피언스리그도 그랬지만 확실히 축구란 게 이제 그냥 무난하게 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네, 그렇죠. 결국은 실점 타이밍도 안 좋았고 실점 형태도 안 좋았죠. 제 세트피스였죠. 네, 결국은 코너킥에서 이제 야속하게 돈나룸마를 피해가는 이제 그 볼이 하필 마르바라파우노스 머리에 맞고 심지어 골대를 맞고 들어갔죠. 네. 이게 도나루마가 이런 실수를 잘 하는 선수는 아닌데, 네, 그렇죠. 이게 참 타이밍도 그렇고 이 실수가 이제 불러온 이제 파급 효과도 그렇고 정말 좀 큰 실수가 됐어요. 이건 해줬어야 되는 거죠, 도나루마가. 그렇죠. 근데 돈나룸마가 사실 공중볼이 좋은 선수이긴 한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특히 뭔가 이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실수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뭐 다른 선방 능력에 비하면 이 부분이 아쉽다는 거겠죠. 근데 이번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맨시티 팬들에게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다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 요즘 이제 당연히 방해가 늘어나고 그쵸, 뭐 그런 것도 네. 있지만 근데 그런 거와는 별개로 사실 세트피스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실수를 안 하면 우리가 몰라서 네네. 그냥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수 이렇게 약간 나와서 허무하게 먹히는 경우도 사실 많고 세트피스에서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 세트피스가 참. 네, 그렇죠. 어쨌든 데드볼 상황이고 이거는 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안쪽에서의 싸움은 선수들의 피지컬 싸움이 조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시티 선수들이 이제 뭐 지금은 뭐 세메뉴나 혼란이나 공격 쪽에서 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반면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미드필더 소우책이라든지 아니면 후방 3백도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다 많고 커요 지금 3백들이. 이날 나왔던 3톱도 뭐 보웬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은 좀 공중볼 싸움이나 경합에 좀 능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시티가 조금은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다 제쳐두고 돈나룸마의 실수가 사실 이거는 언급 치명적이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에데르송을 갈아치우고 돈나룸마를 데려온 데에는 이런 지점 결정적인 지점들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돈나룸마가 에데르송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누적치의 선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선수는 가치를 증명했다고 보긴 하지만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요. 사실 결과적으로 아쉬운 거는 뭐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선수 작년에 뭐 챔스도 들어본 선수고 여러 가지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이 중요한 순간에서 심지어 득점을 한 지 얼마 안 된 순간에 기세가 꺾여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는 조금 아쉽게 다가오겠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의 화살이 돈나룸마한테 가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혹한 것 같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실수로 인해서 전반전 0대0 느낌으로 웨스트햄이 실점을 했지만 실점 안 한 그런 결과가 돼버렸고 결국 이제 그냥 웨스트햄의 의도대로 후반전이 시작하게 되는데 후반전을 돌아보면은 시티도 열심히 공격을 했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이 슈팅 볼륨이라고 할까요? 사실 18개면 할 만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결국.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티가 어쨌든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이날 중원에 좀 자유로운 선수들을 많이 풀어놓고 중앙에 밀집을 시키면서 좀 자유롭게 썰어나가는 거를 그려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술적인 선수들이 모두 중앙 지역에 쏠려 있다 보니까 정작 측면에서 폭을 벌려주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뭐 마테우스 누네스도 이날 뭐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아이누리 쪽이 그나마 조금 적극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은 풀백이잖아요. 직선적으로 뛰어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 윙백들이 중앙으로 좁혀져 있고 볼 처리하기에 조금 여유로운 프리한 공간이 나와서 다이렉트한 볼 처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수들한테 측면으로 공이 가면 좀 상대 수비와 1대1로 맞는 상황들이 조금 많았어요. 어쨌든
웨스트햄이 5백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중원 3선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 세메뉴나 오라일리가 침투를 하면 그대로 백라인까지 따라가면서 합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윙백들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뛰쳐나오기 용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좌우폭을 넓히는 이제 아인누리와 누네스의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펩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후반을 나올 때는 좀 양사이드에 미드필더나 윙어 성향의 선수들을 붙여놓는 그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도쿠도 그렇고 셰르키도 그렇고 되게 좀 빠른 타이밍에 네, 좀, 그렇죠. 좀 공격적인 교체를 또 시행을 했었죠. 네, 그 교체를 시도하기 전에도 이제 세메뇨와 마름씨를 위치를 바꿉니다. 세메뇨가 원래는 우측에 네. 있고 마름씨가 좌측에 있었는데 마름씨를 우측에 2선으로 보내고 네. 세메뇨를 좌측 윙어로 기용을 해요. 네. 그리고 중앙에서 3선의 영향력을 올려주던 베르나르도 실바도 일시적으로 우측 윙어로 터치라인을 밟고 있었고 이제 그 빈 공간은 뭐 오랄리나 아이노리 같은 선수들이 채워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앙에 오랄리나 뭐 아이노리 같은 선수들은 어쨌든 풀백이잖아요. 뭐 오랄리는 미드필더라고 하지만 좀 풀백 성향이 짙은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고립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측면 윙어 중에도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렇게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펩이 그래서 경기를 조금 보다가 바로 이제 도쿠를 투입하면서 양사이드에 도쿠랑 세메뇨를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누리를 빼고 이제 셰르키 같이 투입을 하면서 좀 이선에서는 셰르키를 자유롭게 풀어두고 양사이드에 좀 폭을 확보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셰르키가 투입된 이후에 슈팅이 거의 한 16개, 17개까지 나오면서 확실히 펩의 선택 자체는 옳았다. 네, 저는 옳았다고 생각은 해요.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좋은 접근이었고. 근데 이제 결국 웨스트햄이 잘 막아냈고 뭐 시티가 뭐 세트피스에서 몇 번 찬스들이 있긴 했는데 뭐 그게 안 들어가면서 확실히 뭐 웨스트햄도 집중력이 좋았다. 수비 집중력이. 네, 그렇죠. 일단 웨스트햄이 90분 내내 참 숨막힙니다. 수비가. 이게 강등 로이드죠 진짜. 네, 강등 로이드도 있고 진짜 어쨌든 웨스트햄 입장에서 시티를 상대할 때는 특히 이런 강등권 경쟁에서는 승점 1점이라도 따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티 상대로 하면 이제 결국 여기서 1점 벌면은 예상치 못한 승점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너스거든요. 1점만 네, 따도. 그렇죠. 물론 3점을 따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1점이라도 따와야 됐었는데 그걸 위해서 골을 넣더라도 정말 더 내려섭니다. 노골적으로 내려서고 특히 5-4-1 구도에서도 전방에 이제 미드필더 라인 4명과 이제 전방 톱 1명, 5명이 정말 좁게 중앙으로 좁혀 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좀 들어갈 공간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찾아온 찬스가 있을 때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조금 아쉬운 장면을 꼽자면 그 셰르키가 투입되자마자 혼란한테 주는 패스 이후에 혼란의 슈팅이 결과적으로 막혔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것 같고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박스 안에서 한두 번 웨스트햄의 좀 수비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는데도 헤르만센이 좀 잘 막아내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웨스트햄이 뭐 조금 좀 위험한 찬스를 허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90분 내내 잘 막아냈고 시티는 결국 이 로블록을 끝내 뚫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스날이랑 딱 그 맨시티의 약간 운명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결국 아스날도 뭐 비슷하게 로블록이 어려웠지만 결국 뭐 어떻게 됐든 뚫어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시티는 뚫어내지 못했고 결국 이제 시티는 이 경기 패배하게 되면서 승점 9점인가요? 네. 한 경기 뭐 덜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그걸 감안해도 6점이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많이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또 이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하필이면 또 이제 우리 마브라파노스 친구이기 때문에 유스 출신이죠. 아스날. 유스는 아니고 유스는 아니고 어릴 때 왔다가 어릴 때 왔었구나. 네네 이제 뭐 임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스날에서 나갔던 선수였는데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서 아스날 선수. 네 아스날의 우승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스날이 우승으로 이 시즌을 마치게 된다면 리그를 요 경기가 확실히 요 주에 있었던 두 경기를 교차해서 딱 그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비교되는 딱 의미로. 그렇죠. 그래서 시티가 진짜 뭐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뭐 저희 월요일에 녹화하니까 남아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만약에 챔피언스리그도 이렇게 16강에서 떨어지고 리그도 이래대로 좀 벌어지게 된다면 확실히 좀 맥이 빠지는 그런 그렇죠. 좀 한 주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마 시티가 그 카라바오컵 그게 시티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시티가
남은 시즌을 좀 힘없이 보낼지 아니면 좀 희망차게 보낼지 뭐 좀 갈리지 않을까. 지금 일정이 네. 또 험난한 게 전에도 뭔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2차전. 리그 경기가 있고 이후에 아스날과의 이제 리그 결승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버풀과의 FA컵 음. 맨시티 홈입니다. 그 다음이 첼시 원정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아스날. 네. 그 운명의 경기. 네. 리그죠 그게.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지금 맨시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탈락 혹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이 경기들이 계속해서 겹쳐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토너먼트 경기를 3연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 같이 리그가 고꾸라진 상황에서 그런 힘든 경기들로 들어가면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맨시티가 어떻게 이겨낼지 사실 그 경기들의 여하에 따라 진짜 시즌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쭉 이제 가면서 그렇죠. 네. 그렇기 안 좋은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뭐 사실상 우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티의 앞으로 일정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 경쟁 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일단은 당연히 아스날이 훨씬 승점이 앞서고 네. 그리고 쭉 이제 일정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 당연히 FA컵 뭐 챔스 포함한 거지만 일정 뭐 당연히 챔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정 자체는 그래도 아스날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리그만 봤을 때. 네. 그럼 리그만 봤을 때는 뭐 언급을 했듯이 뭐 첼시 원정도 남아 있고 아스날이 에버튼을 상대해 보니까 에버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버튼 원정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도 에버튼도 쉽지 않고 뭐 마지막 라운드가 아스톤 빌라인 점도 아스톤 빌라가 마지막까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한다는 점을 좀 가정을 했을 때 쉽지 않은 경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아쉬운 그리고 어려운 반면에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제외하면 그나마 좀 힘들어 보이는 경기가 웨스트햄 원정 정도. 강등권이니까. 네, 강등권 경쟁 팀이다 보니까 웨스트햄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홈에서 치러지거나 아스날의 좀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 하나 이제 변수가 있다면 챔피언스리그가 좀 그 사이 어떻게 좀 들어가냐에 네네. 따라서 뭐 아스날이 좀 더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확실히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우승에. 네. 일단 맨시티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볼게요. 사실 저는 맨시티가 가장 중요했던 건 아스날과의 맞대결 직전에 얼마나 승점 차를 좁혀놓느냐. 사실 지금 어쨌든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가정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좀 가정을 해보자면 맨시티가 만약에 한 경기를 덜 치른 경기를 잡아내서 승점을 3점을 따내고 그리고 이번 경기 두 경기를 다 승리로 장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3점 차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승점 계산으로 쳤을 때 그 4점을 벌고 그러면 이제 65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경기를 덜 치른 거를 이겼다고 가정하면 68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의미가 없지만 네. 가정만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와 아스날의 매치업이 맞이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맨시티가 승리를 하면 역전이 되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맨시티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했던 팀이거든요. 뭐 그리고 그렇게 아스날이 좀 무너졌던 기억도 아스날이 있고. 그게 아마 2-2-3 시즌 네. 트래블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어쨌든 맨시티는 그간 이런 경험에서 잡아본 팀이잖아.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벼랑 끝에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분명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뭐 선수들이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당연히 안 듣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준우승을 연이어했던 것들 그리고 또 다시 펼쳐진 벼랑 끝에 매치업 이런 것들을 보면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뭐 그리고 막 아스날의 맨유전 이런 때 보면 사실 그런 종류에 있어서 압박을 받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스날전 직전까지 최대한 승점 차이를 좁혀놨어야 됩니다. 그 이후의 결과 어찌됐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스날전까지 매치업을 생각을 했을 때 승점 차가 어떻게 좁혀도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경기 아스날전을 잡아내면 역전이다. 여기까지 가긴 좀 쉽지 않겠죠. 네. 뭐 어쨌든 뭐 아스날도 맨시티전 직전에 본머스전을 이기고 시티도 팰리스 첼시를 둘 다 이긴다고 쳤을 때 그래도 승점 차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6점 차란 말이죠. 그러면 아스날을 잡아내도 3점 차. 3점 차고 득실도 지금 아스날이
거의 한 플러스 7점 정도 앞서 있습니다. 사실 마진 플러스 7을 뒤집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가능성이 적은 건 사실이죠. 네, 물론 맨시티가 대량 득점을 할 음. 때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이긴 한데 이제 맨시티도 체력이 좀 갈릴 만큼 갈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다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맨시티가 좀 따라가기에는 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아니면 이거는 이제 거의 맨시티가 어떻게 따라가냐보다는 아스날이 이제 무너지지 네. 않으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거의 확실히, 아스날한테 달렸다고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승이 경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일단 뭐 여론 분위기는 거의 이미 된 상황이고 이제 뭐 아스날은 이제 챔스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끝까지 집중을 해야겠지만 확실히 좀 많이 앞서는 상황이고 사실 그 역사가 정말 20 몇 년 만이죠. 그 2004년 이후죠. 그렇죠. 2003, 2004 시즌. 그때 2004년 이후니까 26년이니까 지금 22년 됐는데 그래서 이 역사가 또 이루어질지 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스날, 맨시티 우승 경쟁 여기 넘어가서 이제 저 밑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인데요.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인데 요 경기가 사실 토트넘의 약간 장례식 같은 분위기로 시작을 됐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1대1로 좀 비기면서 좀 의외의 결과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선수들을 경기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선수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지양해야 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사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뛰는 게 선수고 실수하는 게 선수고 네. 내 눈에 보이는 게 선수인데 사실 안 하기는 힘들긴 한데 축구팬 입장에서 근데 이번 경기만큼은 제가 보면서 쟤네 진짜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전술적인 뭔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서로 너무 답답한 둘 경기지 다, 않았을까. 리버풀, 토트넘 3자 둘 다. 팬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다 이렇게 답답한 경기였는데 각자 팀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경기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이 배경 그러니까 두 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뭐, 리버풀은 갈라타사라이한테 원정에서. 터키 원정이긴 했지만 패배를 했고 토트넘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이 사태를 발생시키면서 킨스키 사태를 발생시키면서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완전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뭐 리버풀이야 당연히 역전의 여지가 조금 이제 안필드에 와서 있지만 네. 사실 여기는 뭐 홈으로 온다고 해서 토트넘은 뭐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근데 또 혹시 몰라요. 근데 뭐 3골 차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그 1차전의 분위기가 너무 약간 숙연해져가지고 그 경기 이후에 네. 사실 아틀레티코도 막 킨스키 저렇게 해도 되나 약간 오히려 아틀레티코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만큼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에 비해서 스코어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뭐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빠르게 네네. 3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 뭐 4대0까지 됐었는데 뭐 어쨌든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따라간 게 뭐 나중에 돌이켜 보면 뭐 그쵸. 의미가 네.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근데 결국 그런 뭐 그냥 결과뿐만 아니라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사태까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킨스키 사태는 좀 지나긴 해서 다들 뭐 여러 마리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도 뭐 한 마디씩은 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킨스키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다들 공감을 하지만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킨스키 풀타임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킨스키 풀타임이 되면 이 3점 차보다 한 5점 차, 6점 차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네. 이게 예를 들면 이 전반 17분은 너무 빠르다. 너무했어요. 그래서 조아트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빼려면은 그래도 전반까지는 시간을 그러니까 만회할 기회를 줬어야 된다. 네네. 사실 뭐 여러 비슷한 일이 이제 큰 경기로 따지면 이제 카리우스 사태가 있었는데 그건 끝까지 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사실 뺀다 안 뺀다를 떠나서 그 뺀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킨스키가 필드 위에서 뛰는 거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서도 그 프리킥 먹은 이후에 그 킨스키를 괜히 많이 비춰줘가지고 네네. 카메라가 뭔가 막을 수 있지 네. 않았을까? 네. 뭔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하필 그게 비춰주는 게 킨스키라 그것도 뭔가 평소와는 다른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이런 걸. 사실 극복한 골키퍼도 별로 없고 이런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또 어쨌든 유망주인 선수이기 때문에 뭐 라인 또 어려요. 모르는 일이긴 한데 사실 챔피언스 리그고 음. 이제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첫 선발 데뷔전에서 그게 원정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감독이 이른 시간에 교체를 했다는 거는 선언이죠. 네 그냥 너가 못했다를 선언을 해버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분명 선수 개인이 제일 그 실수를 한 순간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완전 네. 두 번째 골은 사실 이 두 번째 실수가 좀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멘탈이 나가 보이는 제스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키퍼라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만약에 필드 플레이어인데 계속 좀 말이 안 되는 미스가 좀 나온다. 물론 선수의 개인의 미스가 더 크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거는 특히 필드는 전술적으로 변명이라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렇게 전술적으로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전술적으로 안 맞아서 네, 안 맞아서 이 선수가 벼랑 끝에서 미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최소한 변명이 돼요. 그나마 필드를 어쨌든 전반에 이른 시간에 3대0이 됐기 때문에 전술을 빠르게라도 바꿔서 이제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인 그런 선택을 실패를 인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술적 선택이라는 약간 명분은 만들 수 있죠. 필드 플레이어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키퍼는 명분이 없죠 이건. 정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명을 해줘도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이거는 뭐 논할 이게 약간 얘기가 아니니까 그건 확정이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킨스키를 선발로 낸 거부터가 문제다 라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 선발로 낸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온 것 자체가 비극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이제 선수 본인이 이겨내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극복이 가능할런지는 사실 뭐 카리우스도 사실 그 극복 못하고 이제 커리어가 내려갔잖아요 결국 리버풀에서.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한 점은 뭔가 그러니까 중심 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에서 왔는데 그 골키퍼가 나이가 어리고 공을 잘 찬다는 강점을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딱 저는 킨스키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스날에 옛날에 루나델손이라고 골키퍼가 있었어요. 그 세 번째 키퍼 아니었나요 그 사람? 그 아이슬란드 골키퍼였는데 맞아요. 기억해요. 컵 대회에서 간간히 나오다가 한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그 리그컵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다가 정면에서 오는 걸 못 막아서 그대로 실점한 이후에 아스날에서 사라진 선수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이 선수가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뭔가 골키퍼인데 뭔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게 괜히 좀 짠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킨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리그컵인가? 나왔을 때 시즌 초반에 그때도 약간 낌새가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불안불안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이후에 뭐 비카리오 얘기 나와도 킨스키 경기 봐라 하고 내밀면은 다들 어쩔 수 없네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갔던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이제 토도로 감독이 실험을 나름 해봤는데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이번 경기는 뭐 당연히 이제 비카리오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시 토트넘 딱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원래 변화를 시도해보려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토트넘은 그런 상황이었고 뭐 리버풀도 가라타사라이 원정 가서 뭐 사실 답답하게 그냥 경기가 좀 더 벌어질 수 있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일단 출발이 됐습니다. 배경은. 뭐 어쨌든 그래도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우위를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맞다. 그리고 하나 더. 토트넘은 이제 막판 그 경기 챔피언스리그 막판에 그 센터백 2명이 내신탕 충돌해가지고 주전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부상자 명단물이 13명이가 있던데요. 오히려 지금 부상자 선수를 내는 게 주전 더 세지 않을까. 라인업을 세지 않나 진짜. 후보를 보니까 이제 키퍼 2명에 필드 플레이어로서 1군 자원으로 교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시몬스와 콜로무아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막판에는 진짜 처음 듣는 선수들이 좀 토트넘에서 나오긴 그렇죠. 했죠. 참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이게 어쨌든 부상자가 가뜩이나 많은 상황에서 그 챔스 경기 그것도 사실 그 경기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로메로와 반더벤까지 그렇게 또 이탈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날 수비 라인이
어쨌든 들어오신 단소였죠. 약간 그 지역의 라인업이 형성이 됐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왼쪽도 소우자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근데 토트넘 스쿼드는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원래 이런 선수들을 모아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이 선수들이 다른 팀 간다고 해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뭔가 단정지을 만한 선수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장기 부상 같은 건 좀 재앙이긴 합니다. 네네. 그걸 제외하더라도 원래 좀 부상기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자체가 좀 잘못이지 않을까. 뭔가 한 감독이 이렇게 막 많이 사용을 해서 선수의 뭐 사이클이 무너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상이 조금은 감독이 바뀌어도 부상이 계속되니까 하는 말이죠. 이거는 뭐 스쿼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당연히 리버풀도 안 좋았지만 토트넘이 너무 안 좋아서 약간 그래도 당연히 이거는 리버풀 홈 경기이기도 하고 거의 리버풀이 앞서지 않을까 싶었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뭐 그리고 실제로 뭐 득점도 뭐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네. 그래서 결국 그냥 리버풀이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이제 리버풀 쪽에서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리버풀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아는데 예상보다 더 리버풀 쪽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경기지 않나 싶어요. 봤을 때. 네. 일단 뭐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자면은요. 이 리버풀이 어쨌든 홈이니까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우위를 잡고 있었고 압박을 통해서 토트넘의 후방을 좀 위협하려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사실 약간 그 추모의 물결이 많이 좀 퍼지긴 했거든요, 토트넘 형은. 토트넘이 이제 약간 골도 먹히고 골도 먹히고 공격도 잘 못하고 그냥 때려 박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약간 안타깝다는 얘기의 줄을 잃었단 말이에요. 전반은 사실 뭔가 평화로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 의도적으로 좀 후방에서 공을 끄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든 후방에서 의도적으로 공을 끈다는 것 자체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다는 거고 이 유도한 다음에 이후의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나왔던 토트넘 후방 자원들의 플레이가 좋지 못했다가 아마 전반전에는 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단 비카리오의 패스부터 일단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상이죠, 비카리오가 나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리버풀전에서 했던 비카리오의 패스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롱킥을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비카리오는 이제 그 정말 막판에 그 득점 할 때는 한번 좋은 장면 그때 보여주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당연히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게 이 리버풀이 빌드업을 할 때 보시면 토트넘 기준 오른쪽 페드로 포로가 있는 쪽에서 그 포로 쪽이 아닌 이제 드라구신이 있는 쪽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유도하는 장면들이 꽤 나왔어요. 그러면서 비카리오가 포로에게 패스를 하지 못하니까 드라구신에게만 향하는 장면들이 이 패스맵에서도 자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른쪽은 좀 길게 가는 게 많고 왼쪽으로 가는 건 좀 이제 짧게 가는 게 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시도 자체도 왼쪽이 좀 많은 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비카리오의 패스를 왼쪽으로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왼쪽으로 가도 드라고신이 주발이 오른발인 선수다 보니까 드라고신 역시도 빌드업이 좋지는 않으니까 원래도 빌드업이 좋지 않은 선수인데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 퀄리티가 좋지 못했다가 이 다음 그래프인 드라고신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고신이 이제 결국 비카리오한테 많은 패스를 받은 그 드라고신의 약간 패스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약간 뒤로 좀 주는 것도 많고 특히 이제 가운데라고 할까요? 가운데로 줬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어쨌든 오른발을 사용해서 하는 패스가 많고 아니면 이제 그냥 길게 뿌려버리는. 그래서 의미는 약간 원래 여기서는 가장 인상적인 게 대각선으로 해서 중앙으로 주면 되게 좋은데 그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런 의미 있는 패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맨투맨 압박을 가했을 때 후방에서 잘 풀어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앙을 활용한 3자 패스가 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공을 주고 이 센터백이나 사이드백이 뛰어가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빌드업이 많이 나오는데 토트넘은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비카리오가 압박 끌어당기면 드라고신한테 주고 드라고신이 애매하게 있다가 왼발로 패스해서 소유권 뺏기고 이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다 할 계획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지 못했던 전반전의 빌드업이었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어쨌든 리버풀이 통제력을 잃기도 했고 토트넘이 롱킥을 꽤 시도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롱킥 이제 특이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번 경기에서 공격수로 나왔던 마티스텔 그리고 이제 솔랑키 그리고 한 명이 히샬리송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명이 롱킥을 찰 때 뭉쳐 있습니다. 세 명이서. 그래서 약간 쓰리톱 진짜 네. 말 그대로 쓰리톱 같이 되더라고 중앙에 뭉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경합을 하면 나머지 두 명은 세컨볼을 따내려는 준비를 해요. 이 부분이 좀 저는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라인업에 시몬스도 없었고 네. 그냥 거의 그 약간 싸우는 좀 피지컬적으로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좀 돋보였던 토트넘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의도가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찌 됐든 의도한 부분이라고 봐요. 비슷한 장면에서 나왔고 결국엔 로버트슨의 실수를 이끌어낸 것도 뭉쳐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무아니의 이런 경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다. 공격 전술이 그래도 있는 이 자원들을 가지고 한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토트넘에게 또 봤던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압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이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오고 나서 압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강하게 맨투맨 전방 압박을 하다가 이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뭔가 풀럼전도 그렇고 다른 경기들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만큼은 이 뭔가 4-4-2 블록 네. 흔히 말하는 수비적인 대응을 굉장히 잘 갖추면서 상대의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잘 막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뭐 그래서 전반전에도 이제 뭐 리버풀이 득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찬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봐도 뭐 리버풀이 당연히 이제 후반전은 이제 좀 난타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확실히 전반전만큼은 좀 리버풀의 공격을 뭐 실점은 했지만 좀 잘 통제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점 자체도 어쨌든 소보슬라이의 그 프리킥은 그거는 뭐 이 올 시즌의 서보스라의 킥은 네. 확실히 이건 다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뭐 비카리오가 이걸 막았어야 되냐 아니다 아쉽다 뭐 이거를 떠나서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킥은 좋았어요. 사실 네. 그 막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거를 제외하면은 리버풀이 유효한 찬스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리버풀이 이번 시즌 경기를 할 때 상대가 중앙을 좁히고 이렇게 내려앉으면 딱히 뭘 하지를 못해요. 뭐 그래서 이제 머툴타가 하다가 역습해서 한 골을 먹히게 네. 지고 뭐 이런 흐름이 좀 리버풀의 템플릿이긴 하죠. 그렇죠. 뭐 사이드백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윙포워드의 활약이 이번 시즌 좋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르츠 혼자서 무언가 계속 풀어나가는데 비르츠를 호응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 이번 시즌 냉정히 봤을 때 에키티키를 제외하면 없어요. 뭐 그리고 에키티카 이날 선발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러면서 리버풀의 공격이 좀 답답했고 리버풀이 충분히 찬스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득점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스코어가 1-0으로 계속 쭉 지속된 것이 리버풀 팬들에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었고 스롤 입장에서는 개선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0 상황에서 후반전을 갔는데 후반전에는 확실히 뭐 토트넘도 이겨야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나왔는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좀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버풀이 너무 좀 당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일단 몰아붙여지는 그냥 네. 좀 주도권을 잡고 그냥 본인들의 페이스를 좀 찾으면 좋을 텐데. 근데 리버풀이 이런 경기에서 잘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슬롯이 좀 냅둔 것도 있지 않을까. 치고받는 흐름대로 가자. 네. 결국에는 원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모하메드 살라였고 그래서 살라를 넣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 좀 재앙이었잖아요. 네, 뭐 살라가 이번 경기 한 거 자체가 마이너스에 가까울 정도로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트넘에게 여지를 남겨준 거죠. 그래서 뭐 치고받는 흐름이 됐지만 사실 뭐 후반 되면서 뭐 교체하고 이제 에키티케 들어가고 뭐 갑자기 에키티케 들어가고 살라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비르치가 빠지면서 네. 그게 좀 답답한 그 양윙 학포 살라 네. 딱 거기 그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또 이제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됐던 뭐 그런 문제들 사실 뭐 찬스 슈팅 많이 때리긴 했거든요 리버풀 네. 후반전에. 거기다가 이날 은구모어가 선발로 나왔는데 꽤 좋았어요. 뭐 저 전반전에 되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 드리블 하는 이제 패턴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뭐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슈팅들의 약간 속도와 궤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긴 했어요. 저희가 앞서 말했던 그 아스날의 맥스나먼이 있다면
리버풀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리오 응그무아가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인상을 남겼었거든요. 근데 빨리 뺐죠. 이 선수를 뺐고 그 이후에 비르츠까지 빼면서 공격을 진행할 때 뭔가 공격의 중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하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의 그 무리한 패스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뭐 살라를 제외하더라도 학포나 에키테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수비진을 위협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죠.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 후반전의 양상에 대해서. 약간 리버풀이 어쨌든 할 수 있었는데 약간 그 상황을 못 살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국 이런 치고받는 상황을 굳이 만들어주는 게 약간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저는 뭐 만들어줬던 거는 크게 뭐 이상한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살라가 사실 그런 경기에서 제일 좋은 선수이고, 어쨌든 이 선수는 뭐 답답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뭐 올 시즌도 그래도 이 숫자 자체는 좀 있어요. 득점 숫자 자체는. 다만 저는 비르츠를 뺀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 좀 미래를 생각하는 교체가 아니었을까. 이기고 있게 됐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리버풀의 가장 문제 중 하나는 결국 꼽히는 게 슬롯의 단조로운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 중앙에서 너무 단조롭게 빌드업 패턴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전개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비르츠가 그렇게 막 과감한 시도를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흐름을 읽고 좀 다양성을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최근에 특히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비르츠가 있고 없고의 리버풀의 역체감이 좀 심하게 역체감이 비르츠의 화력도를 떠나서 역체감이 굉장히 심한데, 사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안필드였잖아요. 네. 뭐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비르츠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날 경기만큼 조금 더 비르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 잘했던 선수들을 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스코어 차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르네 슬롯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살라나 학포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스탯만 봤을 때는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윙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비판을 팬들에게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경기에서 좀 증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삭포도 뭐 사실 아쉽기도 했고, 근데 특히 이제 살라가 네. 뭐 당연히 기대치가 다르니까 두 선수는 살라한테 좀 주목이 많이 되는 경기였고, 나 오른쪽 측면에서 그 다이렉트로 오는 거 감아차는 건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 4번 본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3-4번은 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참 그거 많이 하는데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 킥이 위협적인 게 아니에요. 네, 되게 무슨 그 멀리 날아가요. 되게 빗 맞은 타구처럼 되게 높게 뜨는데 뭐 잡고 해도 되는데 네. 굳이 뭐 역습 상황도 뭐 역습 상황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 할 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살라도 살라인데 진짜 학포가 제가 한번 어느 경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한번 리버풀 경기를 보다가 진짜 제가 맨유 팬인데도 학포 욕을 정말 속으로 엄청 했던 경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선수 개인을 욕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근데 학포는 이거는 감독이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쓰는 감독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학포의 툴이 어쨌든 그 확실한 무기 하나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나왔을 때, 특히 왼 측면 터치라인을 밟고 있을 때 끼치는 전술적인 리스크나 피해가 너무 전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밖에 할 수 없고, 특히 어쨌든 저는 윙어라는 포지션은 약간 축구에서 공급자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나눠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측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턴을 소모하는 이제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조금 기회를 기다리고 좀 적절한 상황에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본인이 이제 주도자가 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조금 있거든요. 주도자 막 밖에 못하죠. 네. 이게 그 소비자라는 그 비유를 대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장바구니에 살 이제 목록을 적어놓고 갑니다. 근데 없으면 딴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딴 걸 안 사요, 이 선수는. 그거밖에 못 사죠. 다른 마트를 가서라도 그걸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포가 너무 정해진 플레이만 하다 보니까 이 행위를 하려는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대 수비수 분석을 당연히 하고 나오죠. 그렇죠. 네, 뭐 프리미어리그가 여기 뭐 동네 리그도 아니고 분명히 다 비디오 분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은 이 동네 조기 축구에서도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드리블을 하면 이제 특정 한- 방향으로 어. 밖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접고 차는 사람들 꼭 있으시기 하여튼 때문에. 뭐 예, 근데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동네 축구에서도 사실 몇 번 해보면 아는데 이거는 뭐 1년에 몇십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나오죠. 예. 특히 동네 축구 할 때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 특히 조기 축구에서는 양발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 그거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왼발잡이한테 왼발이 야 오른발 왼발 없어. 저 오른발 오른발 없어. 없어 딱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학포는 그 오른발 없어가 아니라 이제 정말 드리블 저거 원 패턴밖에 아. 없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측면 없어. 중앙 네. 어차피 못 거야.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차라리 판이 깔려 있을 때 네. 그때만 주구장창 시도를 하면은 그래 하나는 들어가겠지 어. 하는데 판이 깔리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나서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케미스트리도 조금 안 맞고 근데 문제는 저는 결국 학포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결국은 학포 이외의 자원들로 뭔가 전술적인 다양성을 내지 못하는 슬롯의 문제가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근데 이영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은구모아를 그냥 놔두면 됐었는데 네. 굳이 잘하고 있는 애 빼가지고 그래 좀 더 답답함이 좀 늘지 않았나. 아, 진짜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낭이 그쵸. 드리블도 사실 성공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더 이 선수 진짜 이 선수도 어린 선수인데 뭐 다우먼만큼은 아닙니다만 네네. 예, 어린 윙포 자원인데 그래서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학포 따라서 안 좋으니까. 같이 아마 뛰고 있을 거예요. 그 어, 잉글랜드 그 연령별 20, 팀에서. 20일. 네네. 그래서 확실히 그 왜 리버풀 스쿼드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왔고 사실 시즌 전부터 좀 기대감이 있었던 선수고 네. 그랬던 게 왜 그런 기대를 받았는지 사실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준 것 같고 이번이 선발 데뷔전이었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선발은 데뷔전이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앞으로 리버풀이 아무래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많은 시간 봤으면 좋겠어요. 잉그로모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사실 치고 마는 상황에서 결정짓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안타까운 동점골을 그렇죠. 허용을 하고 맞죠. 리버풀 클래식이긴 한데 하필이면 또 이 히샬리송한테 먹혔어요. 그렇죠. 이 너무 짜증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 세레머니를 너무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 비둘기 세레머니 네, 말씀하셨어요. 거의 그것도 여러 가지를 하던데요, 되게. 네, 그 뮤직뱅크 네. 카메라처럼 그 밑에서 잡아주는 것도 네. 그렇고 아, 제가 그래도 리버풀 팬이었으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과정이 또 더 안 좋았던 게 이미 딱 그 로스트슨의 미스가 나온 그 시점부터 득점이 보였어요, 그냥. 먹혔다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득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쭉 갑자기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천천히 고통을 느끼면서 네. 팬분들 입장에서는 딱 그 과정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먹히는 것도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우당탕탕탕하다 들어갔잖아요. 네. 에이, 뭐 그러고 나서 키에사까지 나온 거가 딱 그 이게 아르네 슬롯이다. 템플릿이죠. 네. 그 먹히고 나서 바로 나왔죠. 그 네. 기회사가. 항상 이래요. 한 추가 시간에 항상 뭔가 팀에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제 키에사들이- 키에사가 출동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 패배의 아이콘, 음. 뭐 안 좋은 상황의 아이콘이 키에사가 돼. 진짜 바로 들어갑니다. 그 90분에 먹히고 90 이제 1분에 키에사가 투입되는. 이건 근데 진짜 뭔가 나쁜 마음을 가진 게 아닐까. 왜냐하면 키에사를 먼저 넣을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학포 이제 선발 출전이었으니까 좀 빨리 빼도 됐었고. 네. 게다가 이제 이 요니 트레인 요니가 먼저 나왔단 아, 말이에요. 그러네. 키에사보다. 트레이드니 이분은 누구죠? 이 친구도 이제 간간히 나오는 뉴스 선수죠. 어린 자원인데 18살이네요. 네. 리버풀 U21 소속이고 미드필더네요. 근데 왜 윙으로 나왔죠? 아무튼. 네. 뭐 어찌 됐든 키에사를 먼저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막판에 결국에는 바꿔주는 선택 그러네. 자체가 그럼 료니보다도 이제 밑에 자원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뭐. 네, 뭐 네. 아무튼 이렇게 아르네 슬롯이 지금 리버풀 팬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민심으로 왔다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죽다 살았어요. 사실 네.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다른 팀들이 모두 승점을 획득했고 이 경기 시작할 당시에는 승점이 다 똑같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기 패배했으면 이제 이제 동률이 되는데 동률이 된 상태로 이제 다음 주 노팅엄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건 상당히 부담감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1점을 따게 되면서 그래도 1점 앞선 채로 좀 단조대 매치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고르트도르 감독이 그래도 조금은 발전한 모습이 보였다 이번 경기에서. 뭔가 사실 롱키 이번 경기 전에 잘라야 된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긴 네. 했거든요. 그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뭔가 롱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전방 압박을 과감하게 포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발전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짠한 모습이 있어요. 최근에 왔을 때 뭔가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뭔가 눈물도 있어 음. 보이고 그렁그렁해 보이고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한 표정이 보였는데 근데 이번 상황이 경기 어렵긴 해요. 네,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조금은 좀 그 짐을 덜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사실 뭐 이 투도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뭐 선수 관리 어떻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 결장자가 13명이고 네. 지속적으로 퇴장이 나오고 뭐 지속적으로 부상이 나오고 이런 네. 상황이 뭐 힘들긴 하죠, 이건. 네, 뭐 어쨌든 그 부상을 당했다는 거에 이제 토마스 프랭크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는 피해갈 수 없는 비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유도했으니까 본인 네. 선수들이. 근데 정말 이고르 투도르는 아무 관련이 네. 없었잖아요. 정말 정말 뇌진탕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감독 잘못 아니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네. 있었을 텐데 이렇게 뇌진탕 프로토콜이 나왔으니까 투도르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래도 승점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첫 승점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 투도르 감독 체제에서 네네. 첫 승점이 계속 네네네네. 졌으니까. 그래서 연패를 일단 끊어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 이제 토트넘이 올해 승리가 없는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1점 찬 뭐 이거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음. 거니까. 그래서 일단 토트넘 입장에선 한시름 놓은 거지. 일단 다음 주 매치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팅엄과의 매치가 이거는 그래서 뭐 노팅엄도 사실 뭐 유럽 대항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팀이 이 주중 경기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나올지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주말 경기. 아, 그렇죠. 아예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이 네. 두 팀 모두. 일단 어쨌든 스코어 차이가 꽤 있기도 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은 좀 나고 그다음에 노팅엄도 사실 1차전의 결과가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노팅엄도 어쨌든 결과에 비해서 지금 과정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제 비겼었죠, 이번 네네. 라운드에서도. 이것도 둘 다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택인 상황이라 이 주중 경기를 어떻게 할지는 그래서 뭐 두 팀 모두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뭐 토트넘은 차이가 많이 났고 노팅엄은 사실 강등 안 되는 게 좀 급하니까 네. 뭐 두 팀은 다급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 경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긴 해요. 저는 제가 감독이면 둘 다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노팅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럼 다음 주 이제 노팅엄과 토트넘은 좀 그래도 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자체는 토트넘 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속된 홈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이 좀 더 뭐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네네. 선수들 뇌진탕도 아마 문제가 없으면 또 좋아할 거기도 하고. 뭐 어쨌든 홈이니까 토트넘이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직전 맞대결에서 네. 토트넘이 완전 처참하게 졌었어요. 노팅엄한테.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노팅엄도 뭔가 쉽게 당연히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요즘 토트넘이 홈이라고 강한 건 아니었어. 네, 그렇죠. 오히려 홈에서 약간 디버프를 받는 느낌도 있어 이번 그렇죠. 시즌은. 그리고 노팅엄 작년에 어쨌든 유럽 하나간 팀이잖아요. 그때하고 스쿼드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사실 올 시즌 노팅엄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시즌 초반에 있었던 감독과 구단주의 마찰 네.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번의 감독 교체에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수들 자체는 뭐 그렇게 밀리는 선수단도 아니고 사실 노팅엄 정도면 이제는 중위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수단이라 이게 참 애매한데 어느 한 팀의 우열을 특히 토트넘을 논하면서 토트넘이 우열을 중위권 팀하고 가렸을 때 확실한 우위를 보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토트넘 팬 입장에서 착잡할 거고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팅엄도 요즘 안 좋긴 하거든요. 뭐 승리는 사실 되게 오래됐고 리그 승리는 뭐 1월 25일 브렌트포드 이때가 마지막이긴 한데 뭐 토트넘 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도 좋진 않다. 네. 그래서 토트넘은 진짜 이거를 못 잡으면 이거는 진짜로 좀 가는 게 맞다 싶을 정도긴 하거든요. 만약 여기서 미끄러지면. 그쵸. 많이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리버풀 원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형 선고가 내릴 수 있는 경기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요거만 이기면 사실 뭐 주말 경기까지는 지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토트넘 얘기 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네네. 계속해서 이 중요한 게 펼쳐져요. 계속.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도 다룰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뭐 카라바오 결승도 있긴 합니다만 이 경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토트넘이 좀 다른 의미로 좀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맨시티 아스날의 우승 경쟁 그 매치업보다 이게 토트넘 네. 노팅엄의 저 강등 매치업이 지금 더 치열할 거라고 봐요. 진짜 물론 이제 그 카라바오컵 경기긴 합니다만 그 맨시티 아스날 근데 진짜 치열합니다. 셋이서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30점, 노팅엄이 29점, 웨스트햄 역시 29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계속 치열하게 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버풀은 이번 경기 좀 미끄러지게 되면서 이제 5위로 좀 꼬꾸라지게 됐고, 뭐 첼시도 같이 미끄러져 주면서 뭐 이게 5위 밑으로는 안 떨어졌는데, 그나마 불행 중 네. 다행이죠. 리버풀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제 아스톤 빌라가 뭐 많이 미끄러졌지만 아직도 위에 있으니까 네, 사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가 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롯 감독은 챔피언스리그를 못 가면은 뭐 거의 100%의 확률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리버풀과. 저는 제가 만약에 리버풀 팬이면 이건 가도.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가도 생각할 잘라.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맞긴 하죠 팬들 입장에서. 사실 딱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이날 플랜 A 자체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프림퐁이 윙으로 나오고 소보슬레가 풀백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죠. 오히려 두 선수의 위치를 바꾸고 소보슬레를 안쪽으로 좁히면서 중원 싸움을 좀 숫자를 늘려준 다음에 프림퐁이 좀 공간을 주는 게 어땠을까. 그러면 차라리 프림퐁이 이제 소보슬레가 스펜스를 좀 끌고 들어갔을 때 프림퐁한테 공간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프림퐁은 사실 1대1로 맞설 때는 그렇게 장점이 나오는 선수가 아니란 좀 말이에요. 달려야 장점이 있는 선수죠. 네, 속도가 붙어야 장점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꾸 정적인 상태에서 볼을 받고 치는 그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살라가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살라를 내리고 프림퐁을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선택이라서 사실 이 오늘 플랜 A 선택도 그렇고 지금 아스톤 빌라가 쭉쭉 3연패를 미끄러져 줬는데 결국은 똑같이 패해보고 남미 미끄러질 때 같이 미끄러지면서 결국은 챔스권에는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측면이나 올 시즌 슬롯은 이 선수단을 가지고 아무리 부상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2차전 할 때는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무너지면 뭐 진짜로 당장 다음 주에 잘라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갈 것 같고. 네. 리버풀 보드진들이 그런 네. 상황에서 그런 좀 충동적이거나 급진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 근데 좀 더 이제 기울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만약에 16강에서 패배한다면. 패배하고 네. 챔스권도 결국은 좀 간당간당하다면 다 자연스럽게 네. 사비 알론소 얘기가 나올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두 팀 모두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토트넘 리버풀. 뭐 어쨌든 리버풀은 주중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토트넘은 이제 다음 주 그 단두대 매치에서 저희가 또 리뷰를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라바오컵 결승 경기랑 이제 단두대 매치 강등 그 두 경기를 하고 이제 A 매치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 또 A 매치 명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이 명단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이번 회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녹화 기준은 오늘 16일 월요일 오후에 발표가 났고요. 몇 자리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골키퍼는 뭐 그대로 가고요. 이제 수비수 부분에는 이제 부상 선수가 좀 있어가지고 뭐 명단의 변화보다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좀 합류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가장 수비 라인에서 큰 변화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명재 선수가 빠졌으니까. 네. 이병재가 빠지고 옌스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좌측으로 나오더라고요. 윙백이죠. 네, 좌측 윙백으로 나오면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스트로프를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네. 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카스트로프가 윙백이었기 때문에 네. 풀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3백도 써보나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부분에 있어서는 양현준 선수가 좀 새로 합류가 됐고요. 그리고 권혁규 선수 또 들어왔고, 그리고 홍현석 선수 오랜만에 또 합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지성 선수도 또 들어왔네요. 일단 뭐 양현준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소속 윙백도 뛰고 네. 뭐 지금은 이제 감독 바꿔서 윙어로 다시 가긴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하긴 했죠. 뭐 소속팀에서의 활약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좀 활약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써볼 여지가 있는 음.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혁기 선수 같은 경우도 뭐 한때 못 뛸 때도 있었는데 뭐 팀 옮기고 나서는 네네. 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결국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이제 황인범 파트너 누구 쓸 것이냐. 뭐 그리고 이제 요번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황인범 선수 부상 이슈도 좀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 삼선에 어떤 선수가 나올 건지 뭐 그런 삼선 조합을 찾는 것도 이제 뭐 마지막 기회니까 좀 열심히 해봐야죠. 여러 그쵸. 가지 돌려보면서. 네. 뭐 그리고 이제 공격수는 이제 오영규, 손흥민, 조규성 이렇게 나왔는데 조규성 선수가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소속팀에서도 최근에 이제 유로파리그 득점도 있는 등 괜찮은 것 같아요 폼은. 뭐 황희찬도 일단 합류를 했고요. 맞아요. 지난번에 부상이었죠. 네. 뭐 여기저기에서 쓸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인지 그리고 중원 조합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지가 대표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잡혀야 후방 작업이든 뭔가 공격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모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쪽은 거의 주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이쪽은 진짜 황희찬 선수 빼고는 그 나머지 파트너는 거의 오리무중이니까. 그렇죠. 사실 고질적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약간 기성용 이후 딱 기성용 정우영까지. 네. 뭐 기성용, 정우영 딱 그 이후로는 맥이 좀 탁 끊겼죠. 그렇죠. 사실 정우영 선수가 기성용 선수를 대체할 때 수많은 뭐 비판들이나 그런 정말 심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알았죠. 정우영이 또 빛이었다. 가니까 이제 꽃이 지고서야 보는 줄 알았다고. 참 그 정우영 선수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 6번 미드필더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딱 스타일로 보면은 딱 권혁기 선수가 올라와 주면 그쵸.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뭐 원두재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아니 뭐 이제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사실 최근에도 K리그에서 이렇게 딱 그 볼란치 자리에 이 정도 레벨에 올라오는 선수는 또 없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 자리가 정말 찾기 힘든데 이번 소집에서 좀 권혁기 선수가 좀 잘해줘서 약간 확실히 좀 차지했으면 뭐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뭐 또 지켜봐야죠. 그래서 뭐 포인트는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홍현석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좀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마인츠 가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다시 벨기에로 돌아가면서 다시 잘 나오고 있어요. 뭐 그나마 대한민국 이제 K리거 중에 이 6번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선수를 찾아보자면 저번에 뽑혔었던 서민우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뽑고 뭔가 다른 선수들을 뽑은 거를 이제 밀어보자면 좀 이선을 많이 뽑았죠. 네, 다양한 조합을 좀 찾아보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홍현석 선수까지. 홍현석 선수도 뭐 3선이 가능은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조금 더 맞는 옷은 아니니까 위쪽에 가까운 선수니까 네. 이선을 좀 많이 뽑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선 자원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쨌든 서민호 선수가 뭔가 밀린 걸 수도 있지만 이 선수를 일단 박아놓고 다른 이제 이선 자원 중에 후보를 한 명 선택해보자 해서 많이 뽑은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선 자원들의 활약이 특히 이 3월 A매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건 좀 K리거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은 김문환 선수 하나 있고 그리고 김진규 선수 그리고 이제 골키퍼 2명 그리고 없죠 이제. 네,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가 해외파 숫자가 K리거 숫자가 그 아시아로 범주로 포함해도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더 많아지는 게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는 좀 눈에 띄게 K리거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사실 뭐 일본 대표팀도 뭐 이런 느낌이긴 하니까. 네. 이 선수들이 다 거의 대부분 K리그를 거쳐간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뭔가 특별 케이스를 몇몇 제외한다면 대부분 다 K리그에서 손흥민, 백승호 뭐 이 정도 제외하면 옌스 정도를 옌스 제외한다면 뭐 홍현석 뭐 이렇게 황희찬도 뭐 그렇긴 한데 황희찬, 이강인 뭐. 네, 어쨌든 대부분 K리그를 거쳐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K리그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뭐 K리그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갈 선수들이 이제 뛰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명단에서 K리그를 안 거친 선수를 찾는 게 더 맞아요. 다 대여섯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K리그가 뭐 이제 현재 뽑힌 선수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들어올 만한 경쟁력이 있는 선수, 뭐 이동경 선수나 짧게 보면 뭐 아까 언급했던 서민우 선수나 뭐 이렇게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다 K리그를 거쳐갔던 근신에 거쳐갔던 선수도 있고, 뭐 그리고 옛날에 뭐, 뛰었던 선수도 있고. 네, 유럽에서 뛰고 있지만 안 뽑힌 선수들도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전진우 선수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양민혁이나 아니면 그러네요. 양민혁도 이번엔 안 됐네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넓혀보자면 김민수 네, 선수도 최근에 있고, 되게 잘하고 있죠 네, 안도라에서. 윤도영도 있을 거고요. 뭐 되게 많기 때문에 이선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네. 뭐 센터백도 김지수 선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카이저슬라트. 부분들을 정우영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그런- 또 골 넣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보자면 확실히 K리그에서 몸담고 해외 리그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고 이 선수들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체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그리고 이전보다 좀 약간 마이너한 국가들이더라도 선수들 좀 적극적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소속팀들을 보면 그렇죠. 이태석 선수도 사실 오스트리아 리그 빈에서 뛰고, 네. 뛰고 있고 사실 서령우 선수도 뭐 츠르즈나 즈베드다 사실 옛날 저희가 한 10년 전 특히 그때 뭐 박주영, 박지성 선수들이 레드 스타로 불리던 네. 시절. 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규모의 클럽을 선수들이 잘 안 나갔는데 이제는 뭐 이한범 선수도 뭐 조경 선수들 둘 다 미투일란에 있고 사실 좀 작은 규모나 작은 나라의 국가더라도 선수들이 조금 유럽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자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K리그 속속들이 많이 자연스레 줄어든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챔피언십도 엄청 많이 가고. 네, 그렇죠. 좀 그 스카우팅의 범위가 그쪽에서도 넓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선수가 부족해서 못 갔다기보다는 그 연결책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K리그 선수가 유럽 기준은 가성비긴 해요. 네, 그렇죠. 그 급여를 받는 게. 그렇죠. 연결책이 없다 보니까 이 뭔가 거래가 잘 트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가면서 그 연락망들이 오고 갔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출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진출하는 게 대세가 된 것 네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전진우 같은 선수도 뭐 옛날이었으면 전 거의 못 나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옛날의 그런 분위기였으면.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이런 연락망들을 통해서 또 챔피언십이지만 또 진출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출하는 선수가 많으니까 사실 이런 건 한국 축구엔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엄청나게 금전적인 그런 플러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리그에 나가는 오히려 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네,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정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네. 좀 변방 리그로 간 선수들은.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해주는 게 사실 팬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그게. 그쵸. 네. 향상심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나가고 도전을 하고 도전에서 성과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뽑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K리그는 이제 좀 더 지금 대표팀에 활약하는 선수보다는 좀 앞으로 대표팀에 활약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K리그 좀 재밌어요. 네, 개막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렇죠. 뭐 전북이 또 굉장히 또 원래 좀 전력은 이게 편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1등으로 쉽지 않죠. 그런 게 또 아니. 네. 축구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네. 또 감독도 바뀌어가면서 대전도 사실 지금 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그러니까 이황이나 그랬는데 뭐 물론 몇 경기 안 했긴 했어요. 근데 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비비고 하는 게 보니까 사실 전력 차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네, 확실히 K리그도 의미 있으니까 너무 이제 숫자가 적다는 거에만 집중하지는 뭐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요번 대표팀은 이제 유럽에 나가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 2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오스트리아랑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하겠죠? 사실 이 팀들은 또 세니까.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저는 코트디부아르전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코트디부아르가 요즘 선수들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많이. 네. 많이 좋아졌죠. 일단 이제 윙 포워드가 아마디알로랑 지금 얀디오망데 디오망도 있고 아딘가라도 있고 네. 세 번째로 가면 네. 그래서 되게 세요 윙이. 그래서 약간 우리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아니면 뭐 해결되면 해결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앞서서 했던 평가전에 비해서 이번에 펼쳐지는 경기들이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경기일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뭐 그들 입장에서도 사실 다 월드컵 나가는 국가잖아요. 네.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뭔가 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연히 이제 평가전이니까 뭐 네. 단순히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좀 퀄리티 있는 팀을 그래도 좀 어렵게 잡은 만큼 뭐 그래서 옆집 일본은 막 잉글랜드랑 하고 막 그래서 약간 박탈감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매치업은. 저는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좀 체급은 코트디부아르보다 낮지만 남아공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팀들이나 이런 남미 팀들 이런 팀들하고 상대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 게 대한민국이 유독 좀
개인 기량에 기대는 좀 팀들, 선수들한테 자유도를 많이 부여하는 팀들에게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뭐 지난 대회도 당장 가나한테 좀 일격을 맞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16강에서 브라질한테 좀 참패했었고 네. 오히려 전술 대 전술을 좀 전술적인 팀들끼리 맞대결을 우루과이전이나 호르투과이전이나 네. 좀 선수들의 개인 기량보다는 좀 틀이 갖춰진 상대를 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로 그 윙포워드에 정말 개인 기량 뛰어난 선수들이 있거나 1대1에서 완벽한 선수들이 있을 때 그 선수들에게 뚫렸을 때 이후에 대처해서 조금 약간 임기응변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임기응변들은 사실 경험을 해보는 게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유럽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거 많이 겪어서 이제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팀으로 모였을 때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뭐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의 선수는 사실 보기가 힘들거든요. 뭐.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알로 선수 아마 오른쪽에 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좀 얼마나 제어가 가능한지 그런 걸 보는 것도 좀 유심 있게 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전이고 이제 3월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시즌 끝나고 이제 멕시코에서 결전을 좀 치러야 되는데 뭐 인터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지대 적응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멕시코만 이점인 거지 다른 팀들은 다 똑같아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홈팀이 멕시코가 좀 많이 유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고지대 적응은 사실 다른 국가들은 뭐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 뭐 백두산 갈 거 네. 백두산이란다. 개마고원 가서 축구 잘 거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확 달라지는 게 좀 크다고 보이긴 해요. 사실 동계올림픽 같은 데도 보면 스켈레톤 같은 좀 트랙의 특성을 타는 곳들이 좀 환경적인 요소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멕시코 이외에 나머지 세 팀은 사실 똑같은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멕시코를 상대하는 경기에서는 꽤나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 자리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뭐 덴마크가 제일 유리하다고 하지만 뭐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도 좀 네. 집중해서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A매치는 저희가 뭐 당연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얘기도 하지만 좀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깊게 해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는 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토트넘의 운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진짜 역사적인 약간 우리가 순간을 체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참 이런 거를 한 10년 전에 축구 볼 때 이런 거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 격세의 지감이네요. 진짜 이건 상상도 아마 시작할 때 토트넘이 이렇게 된다 했으면 이제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네. 만약에 그 레스터 우승 시즌에 레스터 우승에 배팅하는 것보다 토트넘 강등에 배팅을 하는 게 더 확률이 배당이 그렇죠. 네.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뭐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현실 약간 진짜 시즌 막바까지 가면은 시즌 전에 토트넘 강등에 걸었으면 얼마나 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누군가 하나는 걸었을 겁니다. 재미로라도 버텼을 아스날 팬들 많이 걸었을 것 같아요. 10,000원씩 매년 토트넘 강등해라 하고 그냥 10,000원씩. 네. 그다음에 사실 지난 시즌에 약간 그 혹시 일말의 그런 이 가능성이 보이면서 약간 이런 팀들도 강등되나? 뭐 맨유, 토트넘 이런 팀들도 되나? 하고 이제 한 번씩 넣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돈을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산업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게 맞긴 하죠. 이 정도 팀이. 그렇죠. 그리고 경기장이 얼마입니까? 그거 몇 조짜린데. 뭐 에버튼이 경기장을 신축하고 결국 강등을 피했던 것처럼 그런 걸 좀 믿어봐야겠죠. 어떻게든 뭐라도 밧줄 잡고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1점 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결과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결과 어떻게 되든 저희는 다음 주에 그 토트넘 얘기와 함께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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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